중국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 해경이 중국어선을 추격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인들은 쇠파이프까지 들고 저항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급박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즈 앙카라라고 해요. 미국에서 15년 동안 해양 전문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봐왔어요. 해적들이 배를 훔치는 이야기, 국가들이 어장을 두고 싸우는 모습, 전 세계 바다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쭉 써오고 있었죠. 해양 분쟁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저 배도 약하고 해상 보안도 허술한 또 하나의 국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은 제가 다른 곳에서 본 큰 전투들에 비하면 아주 작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특이한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한국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저에게 보낸 거였어요. 그들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만한 것이 있다며 초대하고 있었죠. 바로 소청도 근처 한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었어요. 그 메시지에서 한 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우리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무기가 없다고요? 무기 없이 어떻게 뭔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거의 삭제할 뻔했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마도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약하다는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할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고 몇 일 안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크게 틀렸어요. 서울에서 소청도까지 가는 여정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서울은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가 있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죠. 작은 어촌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공기는 소금과 생선 냄새로 가득했어요. 이곳은 서울의 한국과는 다른 한국이었어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장민우 경감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다를 바라보며 그분이 저를 바라봤을 때 마치 제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앙카라 씨,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은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은 전쟁을 보게 될 겁니다. 중국 어선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려는 일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극적인 말에 웃음을 참으려고 했어요. 전쟁이라고요? 고기잡이 때문에?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저는 그런 눈빛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죠. 실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에게서요. 그것은 매일 위험에 직면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항구에 대기하고 있던 순찰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봤던 해안경비대 배처럼 화려한 장비나 큰 총이 없었죠.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그저 몇 개의 불빛과 광활한 바다의 어둠을 마주할 준비가 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 배였죠. 배에 발을 디뎠을 때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소금물 냄새가 코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배는 제 발 아래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장 경감님은 마지막 햇빛이 사라지고 있는 수평선을 가리켰어요. 저기 밖에서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매일 밤 와서 자기들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고 그들을 막으려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엔진이 낮은 진동음으로 시동을 걸었어요. 다른 해경 대원들이 제 주변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다가올 밤을 준비하며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은 전사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비범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항구에서 배가 빠져나가자 작은 어촌의 불빛이 우리 뒤로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앞에는 오직 어둠과 미지의 바다만 있었죠. 저는 추위를 막기 위해 재킷을 더 단단히 여미며 제가 무엇에 휘말렸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앞에 있는 바다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과 위험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밤이 끝나기 전에 한국에 대한, 용기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도전받게 될 거였어요. 배는 파도를 가르며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찰선이 어두운 바다를 가르고 있었어요. 파도가 칠 때마다 배가 통통 튀며 물이 튀기고 있었죠. 해안은 점점 뒤로 사라지더니 밤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어요. 저는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제 책상에 앉아서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현실이었죠. 제 주변의 한국 해경들은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있었어요. 실제 총 대신 고무탄 발사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직 집중력만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왔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배가 흔들리는데도 꿋꿋이 서 있는 장 경감님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상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대답할 때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계속 어두운 수평선에 고정돼 있었죠. 매일 밤이요, 그가 말했어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 배를 들이받으려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을 지르려고 하기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가 이런 위험한 일들을 너무나 담담하게 말하는 것에 제 속이 긴장으로 조여오고 있었어요. 그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 그리고 선원들의 조용한 대화만 들리고 있었죠. 그때 무전기에서 크게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시 방향에 불법 선박으로 의심되는 배가 있습니다. 접근 준비하세요. 모두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는데 빨간 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점들은 한국 해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중국 어선들이었죠. 그 점들은 단순히 화면 위의 표시가 아니었어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서 계속 조업하기 위해 싸움도 불사할 수 있는 실제 배와 실제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선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배는 우리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물 위에 검은 연기와 기름 자국을 남기고 있었어요. 갑판 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쇠파이프와 제가 식별할 수 없는 다른 물건들을 들고 있었죠. 장 경감님이 경고용 고무탄을 발사하라고 팀에게 명령했어요. 조용한 밤에 그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중국 선원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공중으로 뭔가가 날아왔어요. 그들의 배에서 던진 쇠막대였죠. 그것이 제 발 근처 갑판에 쨍그랑하는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서류 확인이나 티켓 발부가 아니었어요. 이건 싸움이었죠. 중국 배에서 더 많은 물건들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하나는 해경 대원의 다리를 맞췄고 다른 하나는 장 경감님의 손에서 무전기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제 옆에 있던 젊은 해경이 놀란 제 눈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밤이에요. 그가 로프를 고정하면서 말했어요. 어떤 밤은 훨씬 더 심할 때도 있어요. 저는 메모를 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정돈된 기자 필체가 엉망진창 낙서로 변해버렸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박들을 발견했어요. 해경은 대부분의 배를 한국 해역에서 떠나도록 강제했고 한 척은 추가 조사를 위해 납포했어요. 한 번의 대치 상황에서는 한 해경 대원이 쇠파이프에 3개 맞았어요. 어깨가 심하게 다쳤고 피가 그의 제복을 물들이고 있었죠. 장 경감님은 모든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실제 무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가 나중에 저에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더 큰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우리의 임무는 생명을 뺏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아침에 첫 빛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항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배에서 내릴 때 제 다리가 힘이 빠져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옷은 바닷물 튀김으로 축축했어요. 제 마음도 변했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어요. 한국 해양 경찰관들이 치명적인 무기 없이 그들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놀라운 자제력을 보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이들은 제가 상상했던 약하고 뒤떨어진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러운 용기로 더 큰 적들과 맞서는 용감한 전사들이었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짧은 휴식 후 저는 불법 어업의 영향을 받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어요. 집들은 작고 소박했어요. 그곳에는 말리기 위해 걸려있는 어망들이 있었고 배들은 작은 항구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곳은 마치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김태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오래된 종이처럼 주름진 얼굴을 가진 노인 어부였죠. 그의 눈은 맑고 지혜로웠어요. 그는 저를 바다가 보이는 나무 벤치에 함께 앉자고 초대했어요. 이 바다는 우리 가족들을 여러 세대 동안 먹여 살렸어요. 그는 사랑과 슬픔이 섞인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국 배들이 우리 물고기를 가져가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 마을은 고통받고 있어요. 더 이상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있죠. 저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어업권이나 국경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생존 자체에 관한 문제였죠. 첫날이 저물어갈 때 저는 한 가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하루 쉬고 나서 저는 장 경감님께 다른 순찰에도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더 많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배에 올랐어요. 더 이상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날 밤 바다는 더 어두웠어요. 파도는 더 높아서 배 옆구리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바람은 난간 사이로 휘파람처럼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장 경감님은 우리가 항구를 떠나기 전에 팀원들을 모았어요. 안전 규칙과 불법 어선을 발견했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모두가 귀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의 목숨을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불법 어선으로 의심되는 배가 6척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순찰선 안의 공기는 걱정으로 무거워져 있었죠. 우리가 검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동안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배는 해경이 확성기를 사용했을 때 멈췄어요. 중국 어부들은 손을 들고 천천히 배를 돌렸죠. 너무 쉬운 것 같았어요. 그때 두 번째 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멈추는 대신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우리를 향해 곧장 달려오고 있었어요. 중국 어선이 가까이 지나가자 우리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어선 위에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고 공중으로 뭔가가 날아왔어요. 쇠파이프였죠. 그것이 제 옆에 서 있던 해경 대원을 맞췄어요. 그는 끔찍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갑판에 쓰러졌어요. 흐릿한 불빛 속에서 그의 어깨에서 검게 보이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중국 배에서 더 많은 물건들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장 경감님의 목소리가 소음 위로 들려왔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죠. 팀원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무기나 복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부상자 응급 처치를 해. 작전은 조심스럽게 계속해. 그가 명령했어요. 저는 다친 해경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깨끗한 천을 건네줬어요.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여성 해경이 말했어요. 저는 상처 위에 천을 꾹 누르고 있었어요. 해경 대원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어요.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도 있었어요. 결이었죠. 그 순간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칠 수도 있을 때조차 그들은 깊이 믿는 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해가 뜰 무렵 우리는 항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손은 말라붙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다리는 밤새 서 있어서 아프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제가 본 모든 것들로 빙빙 돌고 있었죠. 육지에 도착했을 때 부상당한 해경은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장 경감님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여전히 똑바로 강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작은 호텔방에서 몇 시간 잤지만 밤에 있었던 일들의 꿈 때문에 계속 깨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어촌 마을로 다시 갔어요. 제가 본 것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더 이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작은 파란 집 밖에서 어망을 손질하고 계셨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낡은 밧줄에 매듭을 묶으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녀는 저를 문 근처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자고 초대했어요. 그녀는 남편이 몇 년 전에 해경대원이었다고 말했어요. 순찰 중에 심하게 다쳐서 지금도 오른팔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요. 남편이 일할 때마다 매일 밤 우리 가족은 기도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집들 사이에서 놀고 있었고 남자들은 배를 고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햇볕에 말릴 생선을 나르고 있었죠. 이곳은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깊은 뿌리를 가진 공동체였죠. 바다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저녁에 저는 항구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메모를 치고 있는데 장경감님이 제 테이블 옆에 나타났어요.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2잔을 들고 있었고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위험과 부상, 불공평한 싸움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어요. 이 바다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마침내 이 싸움이 진정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했어요. 그것은 생활 방식, 역사,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적었던 원래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였어요. 제 오래된 생각들은 사라졌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진실을 봤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일이었죠.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내일이 또 다른 도전을 가져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올바른 말을 찾는 일이었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들, 그리고 밝은 불빛들은 제가 떠나온 어촌 마을과 어두운 바다에 비하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호텔 방은 부드러운 침대와 따뜻한 샤워 시설이 있어 편안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해 있었거든요. 창가의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바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쓰기 시작했던 기사가 이제는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 단어들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보고 느낀 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걸 지운 다음 다시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바다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단어들이 맞게 느껴졌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죠. 저는 치명적인 무기 없이 매일 밤 위험에 맞서는 해경 대원들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그들이 용기와 절제력으로 바다를 지키는 방법을 묘사했죠.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어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불법 어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도 전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배운 것을 적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어업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생존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글을 쓰는 도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뉴욕에 있는 제 편집장이었죠. 기사는 어디 있어요? 그가 물었어요.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단순한 어업 분쟁이나 국경선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독자들은 정치적인 면을 원해요. 그가 말했어요. 동양과 서양 사이의 긴장 관계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담겠지만 먼저 진실을 전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직 기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소청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했어요. 다음 날 다시 긴 여정을 거쳐 어촌 마을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제가 좁은 거리를 걸어갈 때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죠.
이전에 만났던 김태수 할아버지가 항구 근처에 있는 그의 작은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집 안에는 한 벽면이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가족 3대에 걸친 어부들의 사진이었죠. 저는 가장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어요. 나무배 위에 서 있는 젊은 남자의 바랜 흑백 사진이었어요. 제 할아버지예요. 김태수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제 아버지고요. 곧 제 손자도 바다에서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잡을 물고기가 아직 남아있다면 말이에요. 그의 말에는 슬픔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누기 전까지 제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제 기사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보여줘야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해경 파출소를 방문했어요. 장 경감님은 저를 다시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작은 사무실은 밤 순찰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요. 그는 많은 말이 필요 없이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투쟁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건가요? 그가 물었어요. 알려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할 거예요. 넓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바다에서의 전투, 부상당한 해경 대원들, 걱정하는 어부 가족들, 제가 목격한 용기까지요. 무엇보다도 왜 이것이 중요한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매일 밤 무기 없이 더 큰 배와 위험한 선원들과 맞서 싸우는지, 왜 이 바다가 지킬 가치가 있는지를요. 제 기사 제목은 수평선 너머 한국의 바다 수호자들이 내게 가르쳐준 용기에 관하여였어요. 기사가 발행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읽고 공유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자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의 해양 안보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용기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한국에 가져갔던 편견은 사라지고 대신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유지했던 거리감도 사라지고 대신 연결감이 생겨 있었죠. 새로운 기사와 인터뷰 요청들이 제 메일함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장 경감님의 말을 떠올렸어요. 이 바다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저는 어떤 싸움은 단순히 땅이나 자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가 되고 싶은지를 위한 싸움이었죠. 때로는 가장 큰 힘이 가장 큰 무기를 가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중요한 모든 것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굳건히 서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많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해질녘에 순찰을 떠나는 한국 해경배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제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바다를 건너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제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책임이었어요. 어두운 바다 위의 용기, 삶의 방식 보호,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정확히 알 때 생기는 힘까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